라반특 20회 버려진 정전협정 돌아온 평화협정.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게 많습니다. 오랜만에 타임머신을 타보겠습니다. 참 이 타임머신이 반드시 현실화됐으면 합니다. 정전협정, 바라고 바라던 평화협정. 오늘 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이제 또 정전협정을 맺었던 7월 27일이 이 방송이 나가는 날과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고 곽 박사님 뭐 이 더위에 저는 뭐 그런 자체하고 일단 7월 27일에 정전협정 그 서명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때 에어컨 없었을 거잖아요. 판문점에서 와 얼마나 더웠을까? 그때 뭐가 덥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아래 위에서 예. 수백만이 죽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상당히 땀이 삐질삐질했을 것 같은데. 우리 뭐 경계녀도 더운 여름. 네, 저는 요즘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김포가 네. 덥나요? 김포도 더워요. 그래요? 지금 공기가 습하니까 일단 기본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대구 사람 앞에서 뭐 김포가 덥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에어컨 없거든요. 네. 선풍기도 잘 안 틀어요. 그럼 이 더운 여름 어떻게 북한산 나시나요? 잘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는 사람입니다. 뭐 굳이 쓸 일이 없어서. 저희 동네로 이사 오세요. 해지고 9시 10시면 찬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습할 열대야 때는 때도. 찬바람도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지낼만 해요. 그래도 그 동네로는 딱 안 샤워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나면 이불 푹 덮고 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더위를 또 잊게 해줄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대표님. 오! 김원훈 대표님을 오!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간단하게 인사 한 말. 그래 지금 한마디 저는 해주십시오. 지금 강원도에서 있다 보니까 거긴 별로 안 덥거든요. 진짜요? 그러시겠네요. 북한산 자락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뭐 덥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더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 며칠은 서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열대야 뭐 이런 얘기 나오길래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피부를 못 느끼면서 강원도 인제에 아주 골짜기 그 골짜기에 외딴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요즘은 새로 이렇게 맛있게 지은 집은 아니고 아마 일제 때 지은 뭐 이런 집이었는가 봐. 근데 그런 집이 있고 화장실도 뒷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제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요즘 거기서 좀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를 참석을 좀 못했어요. 최근에 대표님 예. 근황 이제 전에 듣긴 했지만 전화 통화로도 듣고 예. 근데 그 시사인에서 예. 대표님 사진이랑 예. 요즘 지내시는 근황이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인생을 이모작하고 계신다고. 예. 그래서 아니 삼모작 아니신가 지금? 그러게 산모작쯤 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그냥 제가 주로 반쯤은 10만이가 됐어요. 약초도 기르기도 하고 채취도 하고 또 거기서 멸종위기 식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배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 제가 가까운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새로 있는 친구들이 되게 10만이나 약초꾼들이야. 그럼 근데 산삼도 진짜 거 있는데 하나 재미있는 게 내가 허준 약초학교라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허준 약초학교라고 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학교가 수도권에 한 20여 개 학교가 있어요. 저희 동네도 붙어 있던데 강북구. 강북구도 네, 있죠.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 강북구도 하고 거기가 지금 김포지에 사는데요. 네네네. 김포도 있어.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고향은 대구인데요. 지금은 도봉구에 살고 있어요. 도봉구도 지금 할 거야 아마 좀 있으면 도봉구도 네. 하고 작년에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그러니까 그런 약초학교가 한 20몇 군데 지자체마다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좀 이렇게 한의사든지 또는 뭐 식물 분류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그분 재미있는 게 산에 가면은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약초 뿌리만 봐가지고 뭐냐고. 공부는 그럼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식물 분리하고 이런 사람 산에 가면 잘 몰라. 아,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뿌리만 마른 뿌리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식물 분리하는 사람 꽃은 보면 알아.
네. 근데 꽃이 안 필 때는 그렇죠. 눈식물이 잘 뭐라 잎이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강원도 가면 그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만. 박사도 아니고 예. 뭐 교수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그런 신만 이 사람들은 산에 가서 겨울에 마른 줄기만 봐도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봄에 새싹이 움터 올라오잖아요. 예, 그것만 쌍화마로. 보고도 요 계절에는 뭐가 나온다, 당귀다, 뭐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랑 제가 좀 어울려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야, 완전 무림의 숨은 고수 같은. 네. 아, 그런 일을 하셔서 그런지 예. 정말 젊게 네. 예, 지내실 더 수 있는 젊어지신 것 힘이. 피부도 그리고 거기 구릿빛으로 있으면은 너무 멋있으시네요. 저희한테도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외딴 집이니까 이제 잘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밤이 되면 어? 선녀가 내려와. 거기에 선녀가 가보겠습니다, 내려와서 꼭. 거기 내린천 옆에서 목욕도 하고 그래. 에? 한번 꼭 와봐요 한번. 아니, 오늘 봐야죠. 네. 아, 대표님 어찌됐든 오랜만에 나오셨고 그래도 바쁘시더라도 예. 이렇게 한 번씩 비춰주시면 그래요. 자리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너무 기다리는 좋지 않을까.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니면서 후기에 김원웅 대표님은 언제 나오시냐 이런 후기도 막 올라오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다니면서 라디오 반민특위 좀 어떻냐고 의견 어떻냐고 그러면 거의 빠짐없이 아니 그 김원웅 대표님은 언제 나오시냐고. 예. 큰일나.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나보고 이제 오라고 한 게 뭐 좀 있으면 27일 날 네. 그날에 이제 정점 협정 뭐 한 60년이 넘었나 지금? 63주년인가 4주년 되는데 63주년. 3주년 되는데 그래서 그 정전 협정 63주년이 됐으니까 야 그 얘기 한번 하자고 그래서 연락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좀 한번 가서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네, 좋습니다. 거의 7월 27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참 이 날이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별일 없이 쓱 지나가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7월 27일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그 큰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막 10만 명, 20만 명 모여서 전승 기념일, 뭐 승리를 했다, 뭐 이러면서 기념식을 해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6.25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서해 지역에서 뭔가 다시 뭐 그때 6.25를 기억하면서 뭐 무찌르자 공산당 유엔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7월 27일이 어떤 날인가 이게 저희가 또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년 정전협정과 2016년 오늘의 평화협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협정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 박사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전협정은 사실 저희가 6.25 전쟁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한국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근데 예전에 그 동국대학교 강정우 교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여러 가지 그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본다면 그 시점을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전협정은 1951년 네. 그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게 협정에 도장을 찍은 게 1953년 7월 27일인데 그러니까 근 2년간 협정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보면 왜 예전에 그 육자회담 있잖아요. 북핵 문제 언제 타결되는 거요?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화 고지전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못 봤어요. 저도 고수. 못 봤어요. 네. 감옥에서 안 틀어주더라고. 또 그렇게 예. 이재훈 네 이런 배우들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 왜 1953 고수. 네 이재훈이 거기서 나중에 막 그 마약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군 용사인데 근데 영화에는 그렇게 그려져요. 실제로는 이 포항에서 그러니까 완전 후퇴할 때 거기서 엄청나게 심각한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몰래 마약 투여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잘 결국에는 싸우겠는데. 인간성을 거의 뭐 상실해버리죠. 그런 아주 이제 파탄적 국면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 고지전 영화를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국군 장병들이 모여가지고 휴가 시간에 뭐 얘기하잖아요. 아니 전쟁 언제 끝나는 거요? 언제 끝나냐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대목을 보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남북이라는 말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엔군과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1953년에 바로 땅 해가지고 휴전을 딱 한 게 아니라 지난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군사 분배선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쌍방이 2km 후퇴를 해가지고 4km의 그 DMZ, Demilitarized Zone. 네. 정전협정은 첫 번째 군사 분계선을 합의했죠. 쌍방이 2km씩 후퇴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DMZ, 그래서 Demilitarized Zone이 그때 만들어져요. 우리 경계님 왜 이렇게 웃어요? 발음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전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만들고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당사자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만들고 중립국 감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 감시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포로에 대한 교환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쌍방 정부에 대한 건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루게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협정 자체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만 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정전협정이 실제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정전협정 관련해서 워낙 또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외통위에서도. 그때 이게 정전협정은 처음에 만들 때 서로 양측이 다 합의문을 내용을 보면 진짜 흐름이 이거는 그냥 간단히 2, 3년 안에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정전협정으로 평화협정을 바꿀 거다. 이건 임시적인 잠정적인 협정이다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근데 처음에. 63년이 왔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전협정을 정식협정으로 바꾼다는 건 평화협정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임시 중단했다는 거가 정전이나 휴전이란 말인데 네. 전쟁을 종식시키는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제해서 만든 것이 곳곳에 드러난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63년이나 가서 인류 역사상 그 임시로 맺은 협정이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한반도가 유일.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얘기예요. 응? 기네스북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데 올리자고 네. 하면 이게 한번 할 필요가 있어. 응? 근데 이게 정전협정이라는 걸 가지고 60몇 년이나 간 인류 역사상에 그런 협정이 없다고. 응? 그러겠네요. 저희는 근데-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가요.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걸 극복하자 하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음. 지금까지 60년씩 계속되는 거. 그렇지. 국가보안법. 뭐 국가보안법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러네요. 그죠. 그럼. 지금 워낙에나 대한민국 오수선하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자. 근데 국가보안법 제정할 때 야당 어땠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된다. 이게 법이냐 말이 되냐 이렇게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근데 그 국가보안법도 아니 21세기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수많은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체제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걸 이걸 유지하고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싶어 거지. 계속. 이득을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보냐? 몇 사람들이 특정 세력들이 보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국민들이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상식적 선이잖아요. 전쟁을 일시 중지한 상태. 네? 전쟁을 끝났다고 선언을 아직도 못한 거잖아요. 한국 전쟁이 50년에 시작해서 끝나진 못한 상황이다. 이게 한국 사회의 모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주는 울림이 있겠네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정전협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이게 어떻게 맺어졌고 어떻게 진행이 됐냐에서 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특이한 게 한국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정전협정이. 이 이유가 뭔지
네, 일단은 정전협정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하고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주석인가요? 사령인가요? 어떤 사령관 아닌가요? 육군 대장이니까 총사령관이죠. 최고 사령관이죠. 직감이 그렇게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마크 클라크 유엔군 대장 그리고 김일성 최고 사령관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의 팽덕회 장군 이렇게 3주체로 협정이 이 조인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저희는 언제나 6.25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 남북의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6.25 전쟁의 하나의 뭐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없느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도 기본은 예, 그렇게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외형적인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북한에 김일성이 참여를 서명을 안 했다 그러면 정리협정이 되겠어요? 성립이 안 되잖아. 응? 북한 빼놓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끼어가 둘이서 정리협정이 한번 성립이 되겠냐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승만이는 빼도 성립된다고 중국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고 인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네. 군사 주권 그러니까 이승만은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뭐 반대해서라는 것은 형식적인 이유고 그건 안 해도 전시작전권도 완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대신하면 되지 이승만이 대신해서. 반대했다는 것도 이승만 측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형식적으로 반대했겠지만 반대하고 찬성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작전권을 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명령이 전쟁이잖아요. 네. 이승만이는 뭐 전쟁에 전시작전권도 없고 군대를 일개 중대도 이걸 오라 가라 북진해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하러 껴? 그러면 안 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발언권이 없었다.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네. 이승만이가 한다고 해서 없어도 협정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인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신해 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래서 자주적인 국가냐 아니냐고 하는 데 대한 객관적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정치 세력으로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냥 졸개다. 미군 사령관이 졸개가 이승만이다. 그러니까 일제의 총독부의 총독이나 비슷한 정책 위상이라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겠다고 하는 얘기는 제대로 된 정상국가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비정상의 그렇죠. 정상화. 비정상이 정상화지. 근데 네. 그걸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이명박 연기하고 박근혜가 더 연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받겠다는 얘기는 비정상을 지속화시키겠다. 미국 말장 충실히 듣겠다. 사실은 국가라는 거는 아무리 우방이라도 아무리 동맹국가라도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분명히 틀리다고. 틀린데 그거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국의 국익과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고 미국 입장에서 계속 맞장구 치는 그런 것이 그 국가로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 정전협정 얘기하면서 이승만은 반대해서 항의했다 이런 역사적 장면 상상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개입해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죠.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로서의 발언권은 없는데 반대를 하다가 뭘로 개입해 들어갔냐면 포로 교환에 대한 조건이 정전협정에 들어있잖아요. 이승만 정부가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리죠. 그래서 실제 정전협정에 난항을 조성해 버리는. 그러니까 협정장에 들어가 가지고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 보니까 밖에서 그죠? 일방적으로 그 유엔군을 무시해 버리고 포로 수용소에 이 북한군 포로를 석방해 버리는 그런 문제를 또 야기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당시에는 전시가 아니었죠. 완전 작전 통제권이죠. 그게 넘어간 게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넘어갔냐면 7월 14일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한 20일 정도 지나가지고 대전협정에서 메가더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에다가 그죠? 모든 권한을 메가더 장군에게 양도한다. 만나고 뭐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예. 편지로. 그렇게 되면서 그때 넘어간 가족보다 친밀한 사이. 그때 넘어간 국군의 이 작전권, 지휘권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야, 그러면 지금 비정상이 세 가지나 되네요. 그러니까 50년, 52년, 53년 그 몇 가지 장면이 한국 사회의 뿌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네요. 그래서 뭐 한국이 빠진 이유, 아 이게 참 뭐 이승만 그 당시 정부를 규탄도 하는 거지만 참 서글픕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거를 정전하는 협정에는 주체로도 서지 못한 거잖아요. 죽기는 동족이 다 죽었지만 오히려 그 협정문 사인은 미국이 하고 중국이 하고 북한만 하고 한국은 없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하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급 높은 정치회담이 정전 협정문에 박혀 있는데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치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저희가 정전 협정이 길지 않습니까? 그게 수십 페이지 되는데 이 문항을 역사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딸딸 외우는 것 같아요. 4조 60항 해가지고 이제 쌍방 정부에 건의를 하자 3개월 이내에 정전 협정이 맺어지고 그러면 53년 10월에 했어야죠. 10월 전에.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했으니까 네. 8월, 9월, 10월 27일 전에는 전까지 그렇죠. 네, 해야 되는 북한과 거죠. 한국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죠. 뭘 해야 되냐? 이번에 만났던 그 남일 대장이랑 그 미국의 그 육군 중장이잖아요. 네. 그 두 사람보다 한 급 높은 수준에서 정치회담을 열어서 그 정전협정에서 종전,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뭐 단계들에 대한 협의를 하자. 두 가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가 이 한급 높은 정치회담에서의 쌍방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일까요? 아니죠. 미국이었겠죠. 예. 미국의 그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이라고. 중장이잖아요. 육군 네. 중장. 중장 위면 대장인가요? 네. 바로. 그러면 남일 대장, 남일 또 대장이잖아요. 그 네. 위에 뭐 두 사람이 모여서 이제 외국군 철수나 평화협정 문제를 하자고 했는데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상은 왜 안 됐을까요? 다 이것만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발효된 이후 3개월부터는 그렇게 이제 합의하자고 하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거 하나는 평화협정을 하자는 얘기로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평화체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때 급하니까 미국이 사인을 했는데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미국이 그렇죠. 없잖아. 없는데 응할 수가 없잖아. 응하면 그게 제일 먼저 의제가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게 그거에 들어가 있다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평화체제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이후에부터 하겠다. 53년 7월 27일 당일 그 시점에서는 미국은 할 마음은 없었는데 근데 그때 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 서명을 한 거 보면 있었는지도 모르지 또. 근데 하여튼 근데 그게 3개월 후에 갑자기 바뀔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산 양 임시로 한 것 같아. 부산. 근데 그게 하여튼 정전협정에 관철돼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을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했잖아요. 뒤에서 다른 호박씨를 까지 않았나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은 한 거잖아요. 북한은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서 철수를 한 거 아닙니까? 정전협정상의 내용들이 그 외국군 철수 부분은 신기하게도 북측에서 다 이행이 된 걸로 나오죠. 58년도에 중국군 철수가 완전히 완료가 되죠. 근데 남쪽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하잖아요. 그럼 8월, 9월, 10월 가면 아니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시간 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미국에서 폭탄 선언이 떠졌습니다.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10월 1일이죠. 그래, 맞아. 10월 1일에
변형태 외무부 장관을 워싱턴에 불러서 미국의 덜레스 그 국무장관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서 주한미군 주둔을 조약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영구화 시켜버리고 영구주둔이 내용이지. 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전협정상에는 외국 군대 다 빼는 철수시키고 어떻게 철수하는지도 논의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정전 협정을 확실하고 또 아주 선명하게 훼손시킨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정전 협정에는 3개월에 하기로 했다는데 3개월쯤 지나서 거꾸로 주한미군이 영구주둔이 가능하기는 시점도 한미 딱 간에 그러네. 협의를 10월 만들었다는 27일. 것은 안 지키겠다는 얘기거든. 네. 만료 시한 정전 직전에 한 협정을. 거네요. 그냥 우린 안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정치 협상도 그 제네바 뭐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니 완전히 엎어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동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 상태로 계속 지속돼 버리는 거 아니냐. 우리는 통상 얘기할 때 이제 뭐 북한과의 협의를 하면 정전협정을 남한은 다 지키고 미국도 진짜 신사적으로 다 지켰는데 에? 북한이 깡패처럼 해가지고 다 뒤엎은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중요한 고비고비보다 미국이 한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고 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저는 국민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야 중요한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문제를, 우리 운명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자기들이 그 작동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요. 아, 그 3개월 뒤에 정치 협상 그거는 그냥 건의사항이야. 건의사. 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 해리슨인가 그 사람이 정전협정 사인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 뭐 굴욕적인 협정문에 사인한 건 처음이다. 이기지 그건 못한 마크 클라크가.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애초에 철수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예.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급해서 한 게 맞는 거죠. 이거 어찌 됐든 북한에서는 전승 기념일이라 그러잖아요. 잘 싸웠다. 북한 자기들 딴에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정전은 일시 중진해야겠다, 전쟁을. 근데 철수할 마음도 없고 전쟁을 종전할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60년 가까이 중국은 이미 철수를 했고 60년 이상을 주한미군은 아직 한국에 주둔. 그럼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웃깁니다. 사실 뭐 북한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국 좀 북한 좀 어떻게든 단돌이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 백악관 가서 얘기하면 다 되는 게 오히려 더 적나라한 거잖아요. 이 군사 문제만. 모르셨어요? 네. 알지만 더 슬픕니다. 네. 그럼 뭐 어찌됐든 정치회담이 결렬됐고 한국이 배제됐고 정치회담이 결렬이 됐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사실 저는 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중동도 뭐 전쟁이 맨날 터지고 하지만 사실 그런 소규모 국지 충돌이 벌어지는 거는 횟수가 적을 수 있지만 한반도가 만약에 한번 불이 붙으면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또 한반도가 아닌가. 그런 데서 해상 분계선이 없는 문제가 좀 가장 큰 그 조건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데서. 그래서 NLL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NLL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올 8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 피부에 제일 와닿는 거죠. 정전협정의 문제점 중에 수많은 문제점 중에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건데 사실 올해 되게 그런 일 많았잖아요. 우리 서해 꽃게가 지금 씨가 말라가지고 꽃게 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올 봄에. 그래서 제가 꽃게를 굉장히 중국이 다 좋아하는데요. 꽃게를 못 먹었어요, 올여름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 쓸어가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NLL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상분계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충돌의 위험이 너무 높아서 적극적으로 양측이 다 그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또 되지만 이제 한강하구에 가면 한강하구의 중립수역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인데 거기 강폭이 되게 좁아요. 그 한강하구에 뭐 한 65km 정도를 중립수역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유엔군에. 거기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요.
북측도 못 들어가고 남쪽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꽃게를 잡아가고 이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뭐 이번에 유엔이 뭐 합동작전 해가지고 뭐 거기 들어가서 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근데 그때도 이것도 오히려 걱정이 네, 저 되더라고요. 엄청 걱정됐어요. 네. 진짜 저희 집 바로 중국 배 앞이라서. 관리하다가 이게 남북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는 지역이니까. 네. 그런 게 너무 걱정되고 사실 이제 제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96년 뭐 이럴 때였는데 그 북에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소가 한 마리 그 중립구역 맞아요. 안에 기억나요. 비무장지대 네, 네, 네. 유도라는 기억나요. 작은 섬이 있어요. 막 천연기념물 새들이 사는 그런 섬인데 거기에 이제 소가 한 마리 떠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굶어 죽어. 근데 거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이제 뭐 통보 이렇게 하고 그 유엔 쪽에서 그 소를 구해오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되게 불안해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도. 아 지금 또 그런 일이 꼭 있으면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반전평화. 정전협정상에 그 해상 분계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조에 맨 먼저 정전협정의 전체 체계가 맨 먼저 군사 분계선을 먼저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육상의 군사 분계선은 지도를 가지고 딱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해상의 분계선이 없어요. 근데 한강 하구에 대해서는 한강 하구 수역에 대한 부분은 1조의 5항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해상에는 서해 5도라고 한졌습니까? 우리 흔히 백령도와 연평도, 뭐 대청도 있잖아요. 그 서해 5도의 유엔군, 그것도 신기한 게 아니라 좀 복장 터지는 일이 유엔군의 관할을 인정하고 나머지 섬들은 1950년 6월 25일 이전으로 돌린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북쪽 소유가 돼버리죠.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해상의 분계선. 그러니까 서해 5도에 대한 관할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바다에 선이 없다는 거죠. 바다의 선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NLL이라는 단어로 지금 쟁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통이 계실 때도 NLL 문제가 직접 문제가 그렇습니다. 된 적이 많으시죠. 그 당시에 이제 시연협정 할 당시에 육지는 현재의 전선으로 한다 이게 되는데 바다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미군이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군이 강하니까 네. 북한이 제 육지에서 육박전하는 건 잘하는데 거기는 그건 안 되니까 미군이 이제 해상의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주 앞바다에 있는 데까지도 백령도까지도 그 섬들을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논란이 벌어진 게 우리는 주장을 지금 뭐 옛날에 것처럼 거기서부터 백령도 끝머리서부터 쫙 옆으로 긋자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은 무슨 얘기냐 그 섬만 요렇게 섬만 니들이 관리하고 통행권만 보장하겠다. 옛날 그저 뭐지 그 베를린을 나눴잖아요. 베를린 동독 한가운데 있었잖아. 아, 네. 베를린이 동독 한가운데 있는데 동독 한가운데 있는 베를린을 또 나눴잖아. 네 나라. 베를린을 또 네 나라로 네, 나눴죠. 옛날에 또 나눴으니까는 그 이제 그 나눴으니까 그 나누는 데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인정해 준 거예요. 동독이 아, 네. 도로를 네, 네. 그 식으로 우리가 도로를 인정해 주겠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우리는 북한이 그 해로를 인정해 주겠다. 그 니들 왔다가 자유통행이 되게끔.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 옆에서까지 쫙 그어가지고 바다 전체를 우리 거로 하겠다. 그러니까 의견이 안 모아지잖아요. 간단하게 좀 보조 말씀을 드리면 2차 대전 종전되고 히틀러 죽었잖아요. 그리고 연합국 사이에서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지. 그 논란이 벌어졌을 때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가 독일을 내수로 구분해 가지고 신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독일 땅만 내수로 구분한 게 아니라 수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베를린도 내수로 내수로 그랬어요. 구분해 가지고 근데 그 수도가 동독 영토 한가운데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도까지? 내수를 합의를 봤으니까 거기를 이제 관할하려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 나중에 근데 독일 동독 가운데 있으니까 그 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장을 해준 거예요. 네. 서베를린이 섬이 돼 버리니까. 근데 그 식으로 하자는 식이 북한의 주장이었고. 네. 근데 미국은 아니다. 거기 선 그어가지고 이만치 그어서 그 바다 전부 다 안쪽에 하겠다. 근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거죠. 그래서 결렬이 합의를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휴전협정에는 해상 분계선은 해상의 NL 문제나 해상에 대한 경계선은
양 쌍방이 합의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협의가 안 됐잖아요. 원래대로면 3개월 뒤에 한껏 높은 정치 협상에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협의를 안 합의가 했기 되겠네. 때문에 네.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이. 지금 NLL이라는 선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선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실제로 해상 분계선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NLL은 합의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휴전 협정에 따른 분계선은 아니지. 그렇죠. 휴전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계속 북진 통일 얘기하니까 북진 통일 얘기하면서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에는 이제 해군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북쪽으로 막 들이밀었다는 거죠. 너무 그래가지고 남북 간의 충돌 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 야 이건 너무 하니까 이승만 정부에게 선을 그어줘가지고 그렇죠. 요 위로는 올라가지 마시오. 네. 그래서 노르던 리미티드 라인으로 해서 요 북방으로는 넘어가지 마시오 해가지고 그은 선이 맞죠. NLL이죠. 그렇지. 그 미국과 우리 정부의 주장인 거죠. 미국과 우리 정부 간의 합의의 그은 그러니까요. 선이죠. 우리 정부의 우리 이러다 네. 보면 TV조선에 나오겠는데. 합의라기보다는 미국이 지시를 한 거죠, 한국에. 여긴 넘지 마라.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지. 규정이죠. 미국이 지시를 하고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양쪽이 합의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했겠지. 뭐. 네. 그건 뭐 한미 간의 역학관계나 그 당시에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뭐 NLL을 포기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논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NLL에서 북방 한계선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데 이 경계선을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만들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북방 한계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9위로 안 넘어가잖아요. 예, 그 없앨.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NLL에 대해서 남북 간에 합의된 게 있어요. 아, 네. NLL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게 있어. 남북 간에. 네. 그게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한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네. 거기에 NLL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어떻게 했는가? NLL은 향후 쌍방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아니,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야. 예. 그런데 결정할 때까지는 현재의 선을 서로 존중한다. 쌍방 관할 구역을. 관할구역.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남한이 그걸 관리하는 걸 존중한다. 합의될 때까지는. 그 얘기가 함의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결정되기 전에는 새로 남북 간에 먼저 결정한다는 말 없으니까 네. 남북 간에 협의를 해서 평화적으로 어디 그 중간을 하든 더 위로 하든 더 아래로 하든 결정될 때까지는 북한이 그걸 침범하지 않겠다는 게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그런 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네. 또 하나는 그거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 국경선이다, 사수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포함된 거예요. 네. 이걸 고정화시키지 않겠다 남쪽이. 네. 그게 두 개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네.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사수하겠다 그러면 그걸 깨는 거예요. 바로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아. 사수하겠다. 이거 국경선이다. 이거 왜 이걸로 양보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절대 양보 못해. 한치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깨는 거예요. 그죠.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냐. 쌍방이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 나간다면 그렇지. 현재 수역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그렇지, 그건 논의하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 아니다. 이거 끝까지 우리 거다. 죽어도 네. 안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자체를 90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깨서 그쪽에서도 내려오지 않겠다 하는 거 있잖아. 저쪽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서로들. 서로가 깨는 거니까. 응? 아 이거 마치도 또 개성공단 그 가동 중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어쨌든 경계선이 없는 관계로 NLL이 위험 지역인 거죠. 네. 경계선을 그러니까 논란 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실제 충돌 대한민국 사례가 정부가. 계속 생기는 발생하죠.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훈 대표님 말씀은 원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평화적으로 논의를 해서 잘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말을 막아버리고 남북 간의 협의를 막아버리고 이거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서 이거를 오히려
논란 지역으로 만드는 거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그게 버리는 도발적인 방법 표현이라고. 네. 이걸 국경선이다 심지어. 이건 우리가 뭐 철통까지 보호해야 되고 대회도 하고 양반- 집회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주장을 하면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북쪽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북쪽 약속을 깨고 90년 남쪽을 깨고 너 니들 그쪽도 우리 아니 무슨 얘기야 전부 다 남쪽이 우리 선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걸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우리가 깨니까. 그래서 그 뭐 99년에도 한 번 충돌이 있었고 지금 벌써 한 세 번 있었죠. 서해 교전에 연평도 포격전까지 치면 그렇죠. 뭐 연평도 포격이 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알죠? 남쪽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데 대한 포격 아니었나요?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군이 해병대. 거기서 사격 훈련을 한 거예요. 몇천 발을. 네. 그렇죠. 응? 북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자기들 원래의 주장대로 하면 자기 해역이잖아. 북한의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주장으로 따르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이라고. 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쏜다는 얘기는 중복 지역이야 이게. 무슨 저쪽 거제도에서 쏘는 거랑 틀리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니들이 먼저 포를 쐈기 때문에 우리가 쏜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니들이 먼저 거기서 포를 쏴서 우리 해역에서 폭탄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 우리도 한다는 여기다 연평도에 포를 쏜다는 얘기거든. 실제로 그날 아침에 근데 북쪽에서 전통문도 전통문을 오고 뭐 와서 2번이나 보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러니까 난 이런 거야. 최소한 남북한에 서로 화해와 신뢰를 만들려면 서로 민감하게 쟁론이 될 만한 거는 구태여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훈련을 남북한에서 꼭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상대편이 신경 써주는데 딴 데서 하면 훈련이 안 되나? 그게 도발이라고 사실은. 우리는 야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남한이 가만히 있는데 북한에 막 폭격을 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엉뚱한 놈들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그 도발을 할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도 민감한 부분 지역에 대해서. 근데 자기들 그건 앞으로 이제 협상의 대상인 해역인데 여기서 풀을 마무리 써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그만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걸로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들면 니들 땅이라고. 니들 바다라고. 실제로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을 사실. 더 분쟁 지역화 만들어 버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자 가만히 있는데 연평도에 포를 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도발한 거는 이명박 정권이라고. 네. 그래서 NLL 문제까지 봐도 한국 배제된 문제나 그 협상 정전협정에서 약속된 후속 회담이 열리지 않는 문제나 그리고 경계선에 대한 합의를 결국 이루지 못한 문제나 정전협정이 이행이 안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만 봐도 이렇게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니죠. 정전협정이 종결되지 않으면서 그죠. 네. 종결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 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정전협정 뭐 문제를 저희가 크게 뭐 세 가지를 짚어서 봤고, 근데 이거 정전협정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뭐 종전선언 언급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 2007년도. 예,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 예. 3자 또는 4자가 만나서 종전과 관련된 회담을 하자, 뭐 종전 선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에 따른 군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북의 이제 관계 설정, 관계 재설정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정전협정과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그런 평화협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는 더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2016년 평화협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의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평화협정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평화협정 이제 정전이 아니라 종전이 필요한 거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그러면 이제 평화협정 얘기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자들 안에서도 이제 평화협정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육자회담 관련국들도 평화협정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게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실제 평화협정을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냐. 그런 걸 곽 박사님 좀 이런 분야에 좀 연구하시는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체결하는 주체가 달라지죠. 지금 여기 휴전협정이나 정전협정은 군사적 측면에서 교전을 잠시 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방에 군 사령관이 서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군 총사령관 그리고 북한인 민군 총사령관 사령관과 사령관의 협정이 되는데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전쟁을 중단하면 되죠. 그래서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이 되니까 그러면 전쟁이 쉬고 나면 군사적 측면은 중단되더라도 그럼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 정치적 관계 설정에 문제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만 싸우고 그다음 당연히 들어오는 말이 있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정치적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평화협정이 되겠죠. 그러면 평화협정의 주체는 누가 돼야겠느냐. 정치 대표자, 그러니까 국가의 수반들의 협정으로 되는 것이 평화협정이 아니겠나. 그러면 이 휴전협정,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은 체결의 주체 세력이 체결의 주체가 달라지는 세력은 다르지 않죠. 대표가 달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 무슨 뭐 미국의 미군 사령관이 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군사적 대결은 쌍방의 휴전선이 집중된 군사 무력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쌍방의 그런 군축 회담을 통해서 군축을 통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많이 엄청 줄이겠는데요. 그렇죠. 약보다? 그래서 막 연구하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어렵다 이거. 뭐 맞아요. 그러니까 뭐 평화협정도 있고 종전선언에다가 군축회담까지 그리고 차후에 단순히 이것을 뭐 남북한으로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나 미국의 역할, 또 주변국의 역할,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 버리면 이거 뭐 어떡하냐 이런 논란들이 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니요. 어쨌거나 그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비정상이. 예. 뒤틀린 채로 60년을 살아버렸어요. 아 이거를 바로 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군축 얘기 나오면 네. 10대 남자들은 완전 열광의 도가니가 되겠는데. 저는 본격적인 남남 갈등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왜요? 군부는 비상 걸릴걸요? 군축 얘기 나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비싼 걸요? 비상 걸리잖아요. 군축을 하는데. 아니, 정부 예산이 줄어들어 버리면 국방부 입김이 군대가 줄어들어요. 원래 뭐 나라 지키자고 간 거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와 이제 군부 실세들의 이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지 어마어마한 않겠나. 겁니다. 요즘 뭐 국방비리 벌어지는 수준을 보면 저희 방송하고 나서 저희가 꼭 너무 선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방송하고 나서 더 터지고 있어요 지금 국방비리가. 그렇죠. 어찌됐든 뭐 평화협정의 그림을 약간 그려봤는데 아 군축이란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뜁니다 저는. 아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나? 과연 올까? 뭐 빨리. 그래서 평화협정의 필요성 얘기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평화협정이 필요한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 필요성, 평화협정에 그런 걸 우리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아까 먼저 국방비 얘기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영토 대비 인구 대비 장군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아, 그렇습니까? 영토 대비 인구 대비 국방비가 영토 대비 인구 대비 GDP 기준 국방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국방비는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 경비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때문에도 그렇고 국민 복지 예산을 못 늘리는 이유가 국방비가 점유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남북한이 다 똑같아. 북한도 국방비 때문에 쪽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남한도 그렇게 돼 있고. 맞아요. 이거를 예, 그래서 남북한이 번영을 경제 번영과 국민이 안녕이라든지 복지 행복한 삶을 남북한 구성원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도한 국방비예요. 금년 초에 미 의회조사국 세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 세계 190개 몇 개 나라 중에서 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요? 박근혜 정부야. 대한민국이에요. 무기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통계 미 의회조사국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이 1년 동안에 팔은 게 362억 불이야. 네. 그 중에서 78억 불이 대한민국이 샀어. 한미 동맹이 많네요. 제일 그렇지, 많이 팔고 어? 제일 많이 사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마진이 제일 큰 게 무기예요. 그렇죠. 얼마인지 마진이 모르죠, 제일 사실. 큰 게. 에? 마진이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되는 가늠도 안 될 거죠. 정도로. 거긴 그러니까 아예 가장 큰 이익을, 그러니까 가장 큰 마진이 있는 게 마약과 무기야. 로비 자금을 대놓고 20%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인데 그게 이제 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것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찌들리겠냐고. 그러니까 국민 생활이 안 찌들게 하려면 국방비를 안 쓰게끔 해야 된다. 남북한에 불필요한 군비 동작 하지 말자. 군대 줄이고 무기 사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 경찰 정도 치안 유지할 정도만 유지를 하자. 그러면은 서로 남북한의 주민들이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남북한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민족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행복한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바로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국민들이 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정권에 반대 뭐 조금만 해도 옛날엔 반공으로 몰렸고 요즘엔 종북으로 평화협정 몰리잖아요. 체결이라는 주장 자체가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 철폐, 그리고 또 평화협정 하나가 체결. 평화협정 체결. 이 세 개가 완비되면 3대 국가보안법으로 걸리죠. 이게 이게 벌써 한 국민을 20년 된 옥죄는- 문제입니다. 20년. 예. 요 세 가지 구호를 썼거나 말했거나 뭔가 표현물을 만들었거나 하면 아직도 걸리는 거죠. 어떡하죠? 오늘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 안 했구나 우리가. 네. 국가보안 철폐. 아까 얘기하실 뻔했어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만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평화협정 체결. 방금 대표님은 이제 국방비 측면에서 이제 행복 문제나 약간 경제적 측면 얘기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네. 근데 정치 문제에서는 더 심각한 거죠. 사실 아까 뭐 정전 협정 상태, 비정상적 정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죠. 근데 이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이 정전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공격 방식이 바로 빨갱이 아닙니까? 사상 검증. 정전협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지금 감옥에 9년을 받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게 전시 상태니까 그런 게 용납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북한과 평화를 논한다, 평화를 항구적 그 체제화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에서는 완전 이 분단 기득권 세력이 기댈 때가 완전 사라져 버리는 거다. 소가 그 뭐죠? 뭐 벌레 잡을 때 뭐 언덕에 비비잖아요. 이 비빌 데가 없는 거다. 네. 가려워서 죽는 거죠. 긁다가 죽는 거죠. 하여간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의미가 하고 넘어간다기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쭉 얘기했던 수많은 애국자분들 계시잖아요. 죽산 조봉환 선생님도 계시고 목량 여운영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가지고 김구 선생님까지
전부 다 어떻게 다 공격당했습니까? 전부 다 저 종북 아니야? 종북은 최근에 나온 말이지만 빨갱이 아니야? 이른바 그 우리 빨갱이 김원웅 논란으로. 대표님도 그렇죠. 한때 정치 초기에 그걸로 공격 많이 네. 받으시고 게다가 뭐 전 예전에 정치도 안 했는데 공격받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빨갱이 논리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이런 독재, 뭐 유신 이런 이야기가 난무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정전협정 때 너무 비정상적인 장면 몇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외국군 철수를 논의하고 종전과 수교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면 그 이전 시기에 있었던 빨갱이, 이전 시기에 있었던 종북 이런 것들이 재평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레 그렇게 되겠죠. 역사적 재평가가. 아 기대가 됩니다. 재평가. 예. 저는 근데 이 정전협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나라가 없어서 아까 김원웅 대표님이 이 기네스북감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평화협정 체제로 가야 되는 이유는 가장 당위적인 거는 그냥 정말 필요하니까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 간이 이렇게 계속 위험한 정세에서 언제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항상 저희 집 앞에 항공 부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전쟁이 나면 급유를 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항공대가 이제 헬리콥터가 늘 떠다니면서 시끄럽네. 시끄럽죠. 그게 이제 좀 정찰을 하는 그런 네. 용도로 쓰는 헬리콥터인데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아기 때 우리 애 낮잠을 못 잔다고 애가 저 업고 항공대 가가지고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 집이랑 거기 가가지고 막 군인들한테 삿대질하고 그 당시엔 그러셨대요.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우리 동네 애들은 다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막 탱크 지나가고 막 아니 그런 조심이 아니라 그 당시엔 그렇게 항의할 때 조심해야 될 시대였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엄마가 뭐 거기 대장한테 가서 하는 건 아니고 항공대 그 문 지키고 있는 애들 한 2등병 뭐 1병 2병 이런 애들한테 예전에 한 그랬겠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매항리에서 그 매항리 옛날 이장님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미군과 관련해서 동네 골방에 모여서 여러 명 모여서 미군들 때문에 매항리가 지금 못 살겠다고 이 말하면 다음날 아침에 없어진대요. 왜냐면 미국한테 항의하니까 그런 거. 하여튼 저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시끄럽게 자랐고 또 이제 탱크가 지나가면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방구들이 들들들들 울려요. 그럼 막 멀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어떻게 살아? 이런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가 그 항공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헬기가 뜨고 내려야 되니까 4층 이상 건물을 못 져요. 어차피 지을 개발이 안 돈은 되는 없잖아요. 네,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돈은 없지만 그런 고도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동네 수건 사업이에요. 그게 30년, 40년, 50년이 된 수건 사업이에요. 항공대 이전. 근데 이게 모르죠. 고도 제한 풀려가지고 땅값이 올랐으면 땅을 일부 팔아서 당연히 땅은 있어요? 자금은 땅에서 나오니까. 내 땅은 아니고 우리 아빠가 집 짓고 살고 있는 터전은 있죠. 시골이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 동네 애기봉이라는 아시죠? 그 매년 크리스마스에 알죠, 유명하죠. 전등하는 애기봉에 이제 어렸을 때는 거기 가서 막 박수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철탑인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가지고 철거가 됐어요. 근데 재설치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되게 한 40m 되는 철탑이라서 거기에 이제 트리를 감아놓으면 한 40km 밖에서도 보여서 뭐 개성에서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이제 점등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것들이 계속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년에 8월 달에 그 남북 간의 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확성기 설치 다시 하는 문제 때문에 확성기 설치하면 뭐 원점 타격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저희 집에서 한 2km 정도만 가면은 그 민통선 안에를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민통선 안에 밭을 우리 밭은 아니고 남의 밭을 소작짓는 밭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참 고추를 딸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고추가 말라 죽고 너무 익어서 다 떨어지고 이래서 입은 경제적인 피해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이런 게 당위 쌓인 거잖아요. 농사꾼이 농사 제대로 짓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북 간에 이런 가치가 없어서. 김포 얘기는 생소하네요. 김포가 마치 되게 살아있다. 접경 지역 같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얘기네요. 근데 김포에서 그랬다니까.
김포가 그러니까 서울이 얼마나 가까운 김포하면 곳인데요. 보통 공항만 생각하는데. 저희 아니, 집은 공항에서 원래 무려 김포하면은 45분 정도 들어가야 원래 됩니다. 전원일기 생각하죠. 진짜? 아니 전원일기 아니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아, 대충 예, 대추나무 사랑. 네. 걸렸네. 양천이 그게 부대가 김포는- 그게 예. 하여간 그래서 저는 아.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실제 직접적인 이런 정치적 문제도 있을 테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도 있으실 테고 그렇죠. 아까 또 대표님 말씀하신 뭐 국방비 경제적 근데 이 국방비 경제적 문제가 국방비를 덜 써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 평화협정 군축 이러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대화와 평화 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길이 열렸을 때 올 수 있는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한국이 하나가 됐을 때 가지는 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이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할 한국이 거다. 하나가 됐을 때 우리도 기대를 걸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국과 정부는 보고서에 그렇죠.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니파이드가 컨트리가 될 때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크고 급격한 경영력이 고도로 발달해서 한국이 아시아 발언권이 굉장히 강화될 거다. 미국 자체의 보고서요. 어? 그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주적인 국가가 될 거다. 이게 골치 아프다는 얘기거든 지금. 응? 그래서 저는 길이 뚫렸을 때 실제 남북의 경제 협력, 공생, 공영이 됐을 때 또 상상되는 분야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책도 한번 내셨잖아요. 그 예전에 통일경제.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로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이 값싼 수출로 박리담회로 살 수 없다. 왜 중국이 추격하니까 그럼 뭐 먹고 살 거냐라고 할 때 그 물류 허브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계셨다면서요. 완전히 요즘에 모 대기업에서 발상의 전환, 이노베이션 완전히 물류 허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으로 진출,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 대륙으로 진출이야, 남북 대결이지 이렇게 국면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길이 막혀버리고 지금까지도 막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동안에 이제 이상하게 각인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하고 서로 돕고 뭐 이렇게 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북한이 도와주는 거로만 생각해. 퍼주기라고 하죠. 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한국 경제가 이제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남한 경제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게 유일한 활로다. 남한 경제의 미래다. 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준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남한에 그래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도 가동되고 경제도 더 되고 뭐 나눌 수 성장되면 또 그래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복지도 되고 이런 게 된다. 이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요즘 그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맞습니다. 암담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보니까 이 평화 문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화가 좀 약간 먼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평화가 왔을 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을 때 평화가 밥 먹여주냐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선 평화만 밥 먹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근데 이런 노력이 과연 한 번도 없었는가? 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제 우리 정부가 한 노력도 있었다. 네, 요 지점 한번. 현재인지는 모르겠고. 특히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렇죠. 시절에 여러 번의 국가적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성과들도 있었고 진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세세하게 모두를 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대표님께서 좀 주요하게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 내가 가끔가다가 인용하는 건데 난 각인되어 있는 역대 대통령의 이렇게 무슨 경축사 있잖아요. 뭐 8.15 경축사 네, 네. 이런 거 경축사 때 내가 아주 멋있는 말이라고 각인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 네. 기억납니다. 어떠한 동맹과 또 민족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네. 와, 나 그 말 듣고 가슴이 뛰었어. 네. 난 그 말을 듣고 어떠한 그 진짜 멋있는 말이다. 운동권에서도 기대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는 짓이 나중에 이상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누가 써줬는지는 몰라. 네.
근데 내가 누가 써있다는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아, 그 당시에 교문수석 하던 김정남 씨가 네. 교문수석을 하던 김정남 씨가 그걸 써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확실한 확인을 한 건 아니야. 하여튼. 모르고 읽은 건가요, 김영삼은? 그런데 이제 근데 문제는 그 김정남이가 얼마 있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조선일보에서 청와대에도 빨갱이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기사를 쓰기 시작해. 그 이후에 쫓겨났어. 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 참 오래 가지 못하셨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보호를 못한 거야. 네. 못했는데 근데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하나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려면은 특히나 최고 통치자가 되려면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고뇌가 내면화돼 있어야 돼. 강대국에 휘둘리는 분단국가 정치인의 고뇌가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통령에 딱 두 사람밖에 된 적이 없잖아요.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근데 그 엄혹한 부시 정부 때 안 해요. 김대중, 노무현 때가. 그 부시 정부가 양쪽을 관통해서 있었다고. 8년 동안. 그 부시가 어떤 사람이야? 국제사회에서는 그건 완전히 깡패거든. 어? 그런데 그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막 하면서 자기 걸 관찰했다는 게 대단한 노력이에요, 사실. 그냥 힘들게 했다고,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다시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대통령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고뇌가 있는 백범 김구 이후에 나 한 사람을 꼽으라면 DJ고 두 번째로 보면 노무현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대표님 생각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노력 구체적으로 이 장면 참 좋았다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YS 같은 경우는 그런 발언이 참 좋았던 그렇죠. 거고. 어쨌든 뭐 6.15 공동선언은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네. DJ가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해서 남북 간에 서로 이제 뭐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은 거. 그때 그리고-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걸 딱 보시면서 느낀. 아니 나는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 그걸. 근데 그때 우리가 꼬마 민주당이 되기가 꼬마 민주당이랑 신한국당이 합쳐서 한나라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이부영이나 재정구나 뭐 이철 뭐 전부 다 우리 한나라당 당원이야. 우리가 근데 DJ가 한때 방송 못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을 뭐 있는 그대로 사시니까 했는데 네.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근데 DJ가 6.15 공동선언을 딱 하는 거야. 하는데 한번 당무회의라든지 이회창이가 나가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당 입장을. 네. 그 당시에 당 여소야대 국면이거든. 그 이회창이가 당권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딱 5분 있다가 내 혼자 나갔어. 그 이회창이가 딱 불렀으니 그 다리를 기자회견 마이크에서 내려간 다음에 5분 있다 딱 가가지고 제가 하나 막 써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목이 민족적 관점을 민족적 가슴을 벗어난 당론에는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써요. 이건 당론이잖아. 이해창이가 하는 게 당무회의를 하고 온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야당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해창이는 자기 폼 잡게 멋있게 했는데 같은 당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당대표를 젊은 누가 깠어? 나와가지고 반대한다고 나고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중동이 나를 얼마나 또 씹었겠어. 예를 들면 저는 나쁜 놈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내가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고 밀어붙였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역시 14선언.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리고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때 한 것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 개통시키고 남북 철도 연결시켰잖아요. 철도 연결시킬 때 제가 천절시킬 때 이제 그 테이프 끊을 때 제가 이제 그 통일통 위원장으로서 한복 착 차려입고 한복 입고 무시 그랬어요? 한복으로 내가 딱 무시로 딱 해가지고 내가 그럼요. 그 역사적인 당시에 내가 날인데. 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래서 강기가비가 하고 다니는데 강기가비보다 두루마리. 훨씬 멋있게 그래서 딱 이걸 가서 내가 테이프 끊고 했지. 그리고 축사하고. 응? 예. 아,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아까 저희가 NLL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 그때 해결을 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지.
그 반세기 넘게 긴장 구역이었던 지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온 거예요. 그 해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서해 평화 협력지대 네. 그래서 공동으로 또 몇 가지 더 서해 있죠. 평화협력 특별지대. 아 특별지대. 아, 네. 특별을 뺐네요. 네. 특별히 죄송합니다. 공동 어로구역 네, 설정하고. 아 그래서 아 그게 만약에 됐었다면 남북 간에 일순간 긴장이 흘러도 충돌할 지역이 딱히 없잖아요. 애매해지잖아 이게. 그래서 꽃게도 그게 참- 싸게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도 그 군사 접경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그 자체로 또 긴장을 군사적 완화시키는 그럼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대통령이랑 이런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우선 금방 모든 무기를 다 이제 이렇게 뭐 철폐하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네. 무기 감축 얘기가 앞으로 할 때 일단은 감축까지 하는 전 단계로 공격형 무기를 후방에 배치를 하자. 남북이고 서로 네. 방어형 무기만 놔두고 땅굴 파는 거 이런 건 놔두는데 공격형 무기는 다 후방으로 배치를 하자. 우발적인 사고도 안 일어나게. 근데 그걸 우선 하자. 감축까지 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아, 그래도 얘기가 많이 진척이 예, 되네요. 그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랑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해서 신뢰를 구축하자.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확 바뀌 다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런 나라예요. 우리 정부가 한국 당사자가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꼭 안 들어도 조금 따라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부시 정부가 육자회담 하자 그러면 가서 좀 뭐 양보도 하고 하고 따라와 조금.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따라와요. 그러면서 우리 발언권이 있어야죠. 육자회담 내에서. 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따라오는 과정에서 북쪽과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발언권은 북쪽계랑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고 소국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냐에 따라서 그 안에 의사결정이 진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협력을 잘해서 자주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은 국제사회 러시아나 중국도 한국을 존중해.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북한이 좀 뭐라 하는데 미국이 좀 뭐 북한을 좀 달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노무현 정부에 부탁을 했다. 야, 니들이 좀 이렇게 해서 이건 진실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 이렇게 말 좀 잘해줘 막 이래.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부탁을 해. 그럼 우리가 외교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 통일 할 때 완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값이 외교력이 최고죠. 강화되잖아 우리가. 응?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제 꼬붕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이 하지만 딱 알아서 알겠습니다라고 총도 딱 메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다 물어보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어. 한국에 부탁해서 하나도 될 일이 없는데 북한이랑 관계에서. 남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북한을 합리적인 선에서 설득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돼야 남한의 외교가 역량이 생겨요. 그죠? 네. 아, 어제 그 말씀하시는데 어제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만났거든요. 윤병세 장관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변명을 웅웅웅 하니까 왕이 부장이 말을 하기 전에 손짓으로 손사래를 막 이렇게. 이게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이지. 거의 뭐 이건 대놓고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니 넌 미국 꼬붕이잖아 이거거든. 그렇죠. 네가 뭐라고 하든가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너랑 상대도 안 해. 너는 꼬붕인데 너랑 꼬붕이나 내가 얘기를 해. 미국이랑 얘기할게. 어? 이 얘기거든. 그 예전에 중국이 대한민국 보고 박근혜 정부 보고 바둑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두는 바둑돌. 아 이게 진짜. 그래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한국 외교가 지금 길을 잃고 있다고 할 길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족 자존의 외교를 통해서 길을 다시 찾아야 돼.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 진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래도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 그런 김대중 그럼 정부 더 나가서. 그러니까 2018년도, 2011년도에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느냐는 거는 매우 단지 중요해요. 5년의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향후 한국의 분단 체제를 종식시키고 한 100년 있는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아직은 활동이 제약을 받을 때를
활동이 제약을 받을 때 권력을 잡았어요. 집권을 했어. 왜냐하면 미국, 제가 육자회담 보면 미국의 발언권이 압도적이야. 미국이 90이면 중국은 10이야. 아우, 그 정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건 북한과 하는 거고, 이제 또. 근데 하여튼 그 정도 육자회담 발언권이 간데, 그 중국이 되도록이면은 자기 이해관계가 밀접한 거 이외에, 예를 들면 뭐 대만 문제라든지, 네. 또 위구르 문제, 신강성 문제라든지, 남중국 뭐 이런 그런 문제만 할 때 팔딱 뛰지, 국제적인 전반적인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자제를 할 때요. 네. 한반도 문제에서 자제를 해서 미국이 주도하면 그냥 뭐 좀 아니라고 하다가 따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자체에서 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요. 2018년을 전후해서 2년 뒤군요, 이제. 예, 네. 전후로 해서 중국이 실질적 GDP 수준에서 구매력 차원의 GDP, 그러니까 달러로 명목 계산이 아니라 네. 실질적 구매력 차원의 GDP 수준이 중국과 미국이 그때 전환기에 이른다. 그래서 G2가 미국 자체 보고서 G2가 미중이 중미로의 전환기가 2018년 전후가 된다고 나와요. 미국 자체 보고서가.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발언권이 옛날이랑 틀려 지금. 지금 내가 보면 중국이 한 30%를 쓰고 미국이 70%를 쓰는데 내년 내후년쯤 보면 특히 동북아는 중국이랑 가까이 있잖아요. 동북아에서 발언권이 한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의 발언권이 나는 거의 이제 균형을 이룰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균형을 이루는 이 시점, 그러니까 균형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네. 근데 균형을 이룰 때는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발언권이 중국은 커지는데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수준이 안 되고 힘이 공백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면 한반도 운명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런 2018년 이후에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국제사회가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 10년간은 지속될 거예요. 2018년부터. 네. 그러니까 2018년서부터 등장하는 특히 남한의 어떤 성격의 정치 세력이 집권하느냐 하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때랑 또 틀린 상황이라고. 근데 그때 지금 얘기하는 게 네. 평화협정 같은 거를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 뭐 이런 거 중국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족 자존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주적 외교 노선을 할 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18년서부터 향후 한 10년이라고.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뭐 DJ 노무현 이런 정부 시절이 아쉽다고 하신 이 여건의 문제가 지금 여건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뭐 중국과 미국의 뭐 3대 7, 5대 5의 시점이 오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왕이 외교부장이 그 평화협정 투트랙으로 결국에는 북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언급을 했고 그때 이 또 놀라웠던 게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를 한다면 물론 조건부를 달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면 평화협정 우리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미국이 평화협정 어쨌거나 뭐 북한의 비핵화라는 사족을 달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이 후퇴하고 있는 톤이 낮아지고 있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미중만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신냉전 구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한미일 북중러를 이제 완전히 갈라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겠죠. 북한의 변수도 있고 러시아의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게 줄어들다 보니 이제 캐리 국무장관도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 마디 두 마디 던지는 거를 대놓고 이제 무시를 못하는 국면이 돼버렸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김은호 대표님이 일종의 힘의 공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해 북한이 보여줬던 이 급박한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핵실험하고 2월 달에 인공위성 쏘고 3월 달에 ICBM 공개하고 막 한 달에 한 건씩 4월 달에 SLBM 쏘고 뭐 5월 달에 당대회하고 쭉 가는 이 일련의 구조가 전체적 분위기상 동북아의 일정한 미중 간의 이런 세력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물론 러시아도 있습니다만 일정하게 열리는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재량권 이거를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의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북한도 뭐 그런 외교 노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배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런 조건이 되려면 우리 민족적으로는 되게 기회잖아요. 근데 민족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려면 말씀하셨던 한국의 사실 민주적이면서도 또 더불어서 자주적인 정부가 좀 더 자주적인 행보를 취하는 정부가 필요한 거고 이 정부와 북한 정부가 민족적인 공동 행보 뭐 6.15 때나 14선언 때 같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는 사실 이 과정에서 어떠실 것 같은 건지 박근혜 정부도 지금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건데 이 과정 자체의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도 있겠지만 저희가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제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한국을 더 이상 통합해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봐요. 네. 더 이상. 네? 그러니까 뭐 여론 요즘 조작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예, 한국 기득권 세력들이 한국을 통합해 나가는데 이미 도덕성부터 붕괴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그 10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씨를 뿌려놨어. 그때는 씨를 못 봤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2007년도에 그때 뭐 좀 그때 내가 좀 아직 젊고 그러니까는 한번 꿈도 가지고 야씨 내가 한번 대선 후보 선언을 했어 하고 하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야 저쪽에 박근혜가 될지 이명박이 될지 모르는데 박근혜가 만약에 되면은 야 박근혜와 나를 대척점에 놓으려고 하면 생각한 거야. 노선과 출신 성분 가족 배경까지도. 야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되겠다. 일본군 앞잡이의 장교의 딸이냐 독립군 아들이냐 이렇게 해도 대중이 쉽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바닥 보니까 친일 문제가 그 당시에 친일 문화인지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파급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이제 쉬면서 7, 8년 지냈잖아요 지금. 요즘 내 SNS를 보면 그게 광범하게 퍼져 있는 거야. 우리 사회의 친일 구조가 근본적인 모순이다. 친일 미청산이 한국 사회의 모순이 그 뿌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게 7, 8년 전보다 노무현 김대중 때 만들었던 그 뭐 친일명사전 이런 과거 청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확산되면 박정희가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박정희뿐 아니라 기득권지가 조선일보 방음모가 있을 자리가 없어. 한일 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라고 사설 쓰는 방음모가 있을 자리가 없잖아.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위기감에 대한 무리수를 쓰는 게 그러면 자라는 세대에게 세뇌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말 교과서 국정화다가요 지금. 그 교과서 국정화라는 무리수를 쓰는 이유가 그런 데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퍼져 있어 지금 많이 그 민족 자존의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구체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 제한적인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뿌려놓은 씨가 지금 2018년쯤 가서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아. 복원이 된다고 봐. 그런 면에서는 우선 정권 교체가 예, 그게 필요하지. 되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아까 북미 간 협상도 이제 곽 박사님이 약간 하셨잖아요. 이런 데서도 전망이 좀 보인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물 밑에 접촉은 있지 않았었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그 물 밑에 접촉은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갑자기 밑도 없이 네. 자기는 평양을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대선 주자급에서 뭐 장소 얘기까지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지난 5월 4일에 그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유명한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아 그러죠. 기억나네. 북미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냐? 평화협정을 논의하면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 양해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중앙일보 놀래가지고 막 기사 내보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월 말에는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북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다. 북한이 정신 차리게 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뭔가 물밑에 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7월 7일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명단에다 올리고 7월 8일에 사드 배치를 완전히 공식 선언했지 않습니까? 요 과정에서 아마 물밑 접촉은 이제 결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쫑났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결렬 선언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방송했던 대로 네. 링 위에 올라온 거죠. 그렇게 얘랑 됐죠. 싸워보자 네. 한번. 그러면 일단 관계가 결렬돼 버렸으면 어떻게든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과 미국 간에도 뭐 접촉 채널은 없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북한과 박근혜 정부도 뭐 예전부터 없었고. 저는 이제 모든 나라가 네. 자기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자기 국익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국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아니잖아.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전쟁에서 참여한 게 한국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들 국익의 일환으로 온 것처럼 미국, 중국도 그럴 건데 중국은 어떨 거냐. 중국은 미국이랑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제일 경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경계하는 게 통일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거예요. 통일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나 이명박의 국가 때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접수하면은 그 주한미군을 가지고 이렇게 저쪽 뭐 신의주까지도 미군 기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중국은 절대 그걸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 나라 문제, 뭐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응? 근데 중국이 통일 문제인 이래요. 중국 편을 안 들어도 좋다. 통일된 한국이. 근데 미국 편 들어가지 미국 꼬북 노릇은 하지 말아라. 중립적인 국가로서 보통국가로 나오면은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게 중국의 암묵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통일을 되면은 요놈 앞에 있는 문전옥답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친일파들이 반민족 세력들이 집권하는 요놈들 미국 말 잘 듣는 애들 요놈들을 잃어버릴까 봐 겁내고 미국은. 근데 중국은 그보다 조금 나아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할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데 남한이 특히 박근혜 정부 같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흡수 통일을 해가지고 여기에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 포위선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우리 자기들 이해가 이제 직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통일된 한국이 위상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저항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과 똑같아. 그렇게. 일본은 그쵸. 일본은 요 남한의 요 친일파들이 위안부 문제나 한일 조약 같은 거 체결할 때 옛날 박정희가 체결한 위안부 조약 그 흐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만만하거든. 예? 궁극적으로 식민 지배를 부정하지 않고 그걸 의미 있게 생각하는 세력들이잖아. 얘들이 계속 지금 지역주의에 뿌리를 내려가 집권하고 있는데 요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일본이 국익이라고 생각하지. 네, 그래서 그 곽 박사님 얘기했던 대로 지금 정전협정은 사실상 53년도에 이미 종이장, 휴지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휴지 조각?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어찌됐든 걸레가 돼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게 실제 운영도 안 되고 그 종전이나 이 후속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지금 저는 의외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갑자기 평화협정이 다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정전협정이 이행이 안 되면서 높아진 긴장들, 북한에서 하는 군사적 조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정전 상태에서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북한의 뭐 상반기 군사 공세, 뭐 군사적 조치 이런 것들이 다시금 뭔가 평화협정 문제를 물밑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 주변 조건도 아까 전에 예전 같으면 DJ 노무현 정부 때 같으면 중국 정부가 자기들 민감한 사안 몇 가지 외에는 미국에 발끈하지 않는데 지금은 매우 많은 사안들에서 그렇죠.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30%를 들었다 그러는데 2년 후면 90%를 든다는 얘긴데. 근데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사드 문제 때문에 뜨겁잖아요. 어제부터 휴가 가셨죠? 박근혜 대통령? 똥을 싸질러 놓고 또 휴가를 가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던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대안이 사드 말고 있으면 제발 좀 제시해달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성주 국민들이 상여랑 막 이런 거를 이제 행진을 하고 곡소리를 내고 이렇게 봤어요? 하면서 사드 예. 대신 사드에 대한 사드에 대한은 박근혜 탄핵. 탄핵이다 이렇게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막 근조, 성주에서? 예, 근조 화합 막 보내고 새누리당 막 이제 막 성주에 경상도에서 개누리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정도인데 저는 이 그 사드에 대안이 또 있다. 이 박근혜 탄핵도 있는데 또 있다. 그게 바로 평화협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박근혜 탄핵과 평화협정은 다르지 않다. 그 세 가지 이런 생각.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북미 간의 관계, 국제 역학 관계, 그리고 한국 사회 국민들이 가지는 이게 대안이구나라는 의식적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공 교체를 해야 이런 게 가능하다 이 말씀도 많고 근데 이런 거를 이 세 가지를 잘 밀고 가고 이 세 가지를 잘 싸우고 잘 홍보를 해야 또 전공 교체는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뭐 좀 정리를 하면 뭐 저희가 정전협정 얘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평화협정 얘기도 했습니다. 평화만이 대안이고 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여러 어둡고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희망의 불빛이 비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친일에 기반된 수구 세력의 마지막 대비를 장식하는 것 같아. 그 무리수를 자꾸 둬요. 대미를 크게 장식하는 그 무리수를 두는 게 교과서 국정화를 하겠다고 무리를 쓴다든지 또 사드를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좀 무리수를 둔다고. 그런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역사실을 갖고 대처하는 야당 세력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민심의 이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박근혜 무리수 때문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내년에 우리 이제 큰 선거가 나오는데 그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계기라고 봐요. 국제정세, 역학관계, 한반도의 위치, 또 남북한에 특히 남한에 있어서의 그 민중들이 의식의 깨어남,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 제동이 걸려서 민생의 막 팍팍함, 젊은 청년들이 미래의 전망이 없음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내년에 한꺼번에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사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런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지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평화협정 서명도 받고 이런 뭐 선언운동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제가 이런 평화협정 서명을 받거나 선언운동을 할 때 이제 지나가시는 이제 나이 지긋하신 우리 옛날 반공 할아버지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니들이 전쟁을 알아? 니들이 6.25를 알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아이 엄마니까 저는 아이한테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또 삶에서 전 또 접경 지역의 주민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평화가 밥을 먹여준다. 평화만이 밥을 먹여준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그 휴지 조각이 된 정전협정 이제는 진짜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에 저도 이제 열심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늘부터 거리로 한번 나가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정전협정은 정말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는 지켜지고 있다가 2013년에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한미
연합군은 아직도 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의 폐기 선언으로 인해서 지금은 정전협정 자체도 지금 무용지물된 상황이고 한반도 전국이 정말로 급박한 위기 국면인데 북미 간, 남북 간 물밑 접촉 채널도 없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상당히 좀 커다란 우려가 되고 평화만이 대답이다라는 부분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사드 배치에서 성주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가 기본인데 저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 국면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 가을은 아마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로 뭐 넘쳐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 지금 뭐 지금 말씀 진짜 좋은 표현인데 평화만의 해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가 뭐 대답이다 이렇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평화가 문제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근데 그런 데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이미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주군에서 이렇게 이런 촛불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단시간 내에 단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발표 나오고 바로 대응 나온 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지 마라. 성주가 아니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버려진 정전협정 그러나 돌아온 평화협정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는